자,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 이게 뭘 의미하는 말이냐면요, 화폐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가치가 달라요. 여쭤볼게요. 지금의 1,000만 원과 1년 후의 1,000만 원 중에 여러분은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지금의 1,000만 원을 선택하시죠. 근데 지금의 1,000만 원과 1년 후에 1,100만 원을 선택하시라면 어느 걸 선택하실래요? 지금의 1,000만 원을 선택하시고, 지금의 1,000만 원과 1년 후에 1,200만 원 중에선 어느 걸 선택하시고요? 지금의 1,000만 원 선택하시고. 어이 진짜 어떤 분이 자꾸 지금 1,000만 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돈이 없대 지금. 돈이 필요하대.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의 1,000만 원하고 1년 후에 1,100만 원하고 그러면 수익률이 몇 퍼센트야? 10%. 지금 1,000만 원, 1,200만 원은? 그러면 우리 주변에 수익률 20%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잖아요. 뭘 있어?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그거 해. 공인중개사 하지 말라고. 그거 하라고. 그건 남 얘기야. 남 얘기라니까. 주식 진짜 잘하는 어떤 사람 얘기라고. 그게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 은행에 넣어두면 주듯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해당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코인으로 막 돈 벌었다고 막 누가 그러잖아요. 그건 남 얘기라고.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하시면요, 큰일 나. 그러니까 그걸 보편화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린 대한민국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돈 하나도 안 내고 대학까지 가고 유학까지 돈 한 푼도 안 내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다니까. 다 국립이고 정부에서 최고로 잘하고, 그리고 나중에 정부에서 후원받고 그러면 다 무료로 갈 수 있어. 그거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 극단적인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아셨죠? 누구는 그런 데더라. 이건 안 돼. 공인중개사 여러분 열흘 만에 합격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다고 그러셔야 돼. 근데 누군 됐다더라. 이거는 신이 함께 했나 보지 뭐. 평소에 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절대로 극단적인 얘기는 하시면 안 돼. 자, 다시 한번 없었던 걸로 하고. 자, 파토. 자, 지금 1,000만 원이 더 나요? 1년 후에 1,100만 원이 더 나요? 1년 후에 1,100만 원이 더 나은 거죠? 따져봐야죠. 1년 후에 10%인데? 10% 내는 것도 없잖아, 이번 주. 요즘 여러분 이자율 10%인데 어디 있어? 없잖아요. 그래서 돈 가치를 따져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같은 금액이더라도 화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져봐야죠. 자, 지금 돈의 가치를 현재 가치라고 할게요. 그럼 1년 후에 돈의 가치는 뭐라고 말하면 돼요? 미래 가치,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럼 현재 가치를 줄임말로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로 현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미래 가치를 두 글자로 줄임말로 하면, 여러분 미가라고 그러면 안 돼요. 미가 아니고 내가라고 그래. 내가. 근데 이렇게 내가거든. 내가? 근데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거 무슨 법칙? 두음 법칙이라 그래요. 두음 법칙. 그래서 레가라고 안 쓰고 내가라고 쓰는 건 두음 법칙이에요. 근데 북한은 구음 법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레가 그러면 의심받으니까 꼭 내가 이렇게 써야 하셨죠. 그 다음에 영어로 하는 건데 줄여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줄여 말하면 PV 이렇게 쓸 거예요. 현재 가치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미래 가치는 영어로 future value를 줄여서 FV로 쓸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할증이라 그래요. 이렇게 바꾸는 개념이 할증이에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건 그럼 뭐게요? 할인이요. 그럼 우리가 할증과 할인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할증의 경우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택시의 경우 언제부터 몇 시부터 할증이 돼요? 밤 10시부터 할증이 되더라고. 그죠? 10시부터 12시 아니야 이제 10시예요. 그 10시에 기사님이 딱 버튼 하나, 할증 버튼을 딱 누르면 갑자기 말이 빨리 달리기 시작해. 그러면서 금액이 팍팍 올라가요. 그게 우리가 할증으로 알고 있잖아요. 더하기 개념처럼. 근데 여러분 원래 할증의 의미는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는 것, 이런 의미가 할증이에요. 그리고 할증의 일반적인 계산에는 주로 뭐가 사용되냐면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사용돼요.
그래서 여러분 할증의 경우는 곱하기가 앞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요, 할인은요 이런 거잖아요. 현금으로 샀더니 깎아주더라, 많이 샀더니 깎아주더라가 할인 맞죠? 근데 그것도 할인이지만, 일상에서 쓰는 할인의 개념이지만, 원래적 의미에서 할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할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할인은 주로 나누기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미래 가치가 있고 현재 가치가 있는데, 미래 가치 할 때는 곱하기가, 현재 가치 할 때는 나누기가 사용된다고 알아두십시오. 됐나요? 좋습니다. 근데 제가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 어린이들이 배워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 기초 개념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살짝 소개하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이런 고사 아세요? 조삼모사 들어봤어요? 저기에 등장하는 동물이 뭐게요? 그렇죠, 원숭이가 등장하죠. 옛날에 송나라 때 저공이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근데 이 송나라 때 저공이라는 사람이 동물들을 이뻐하고 좋아했나 봐요. 집에서 직접 원숭이들을 길렀대요. 근데 어린이들 책에 나오는 원숭이 먹이가 도토리로 나와야 다름쥐도 아니지만, 여하튼 원숭이 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숭이 먹이인 도토리가 부족해졌대요. 그러자 저공이 원숭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대요. 원숭이들한테 이제부터는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마, 그렇게 말했대요. 조삼모사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집단으로 반발했대요. 그래서 원숭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 그럼 할 수 없네.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마로 바꿨대요.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끄덕이고 좋아했대요. 이 고사 뭐예요? 똑같은 7개인데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바보인 멍청한 원숭이들이 좋아했다로 보통 많이 쓰이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과연 그런가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삼모사와 조사모삼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3억 받고 우리 확연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1년 후에 4억 받는 것, 토탈 7억이죠. 이래 받는 것과 오늘 4억 받고 1년 후에 3억 받는 것 두 가지를 비교해 볼까요? 오늘 3억 받고 1년 후에 4억 받는 것, 이자를 10%로 현재 가치 계산해 주면요, 요 금액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 6억 6,364만 원 정도가 계산해 보면 나와요.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4억 받고 1년 후에 3억 받는 것을 현재 가치에서 계산하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6억 7,273만 원이 나옵니다. 약 909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오늘 얼마 받고? 4억 받고 1년 후에 3억 받는 조사모삼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걸 원숭이들은 알았던 거야. 근데 이런 화폐의 시간가치를 몰랐던 건 바로 그 주인이었던 저공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사에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화폐의 시간가치와 함께 농담 아니고 진짜 이 이야기가 어린이들 이야기 속에 화폐의 시간가치를 알려주는 이야기 속에 등장해요. 초등학교 아이들 책들이나 또는 동화책이나 이 등등에서 화폐의 시간가치를 알려주는. 그래서 여러분 이 조삼모사에 관한 고사와 함께 화폐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가치가 다르므로 똑같이 7개지만 4개를 먼저 받고 3개를 나중에 받는 게 화폐 시간가치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 그렇게 감을 먼저 잡고 시작을 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가치하차 가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여러분 미래 가치와 함께 사용되는 건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 미래 가치는 뭐냐면 현재 일정 금액을 미래 특정 시점, 지금 1,000만 원이라 합시다. 근데 특정 시점을 1년으로 합시다. 그리고 환산한 금액이 미래 가치야. 지금 1,000만 원은 1년 후에 얼마일까? 지금의 1,000만 원은 1년 후에 얼마일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의 1,000만 원 이렇게 볼게요. 1,000만 원, 지금의 1,000만 원, 그리고 이자율을 10%로 해볼게요.
더하기 1000만 원 이자율 10% 0.1 그럼 앞에 게 원금이죠? 그럼 원금 얼마예요? 1000만 원 이자 얼마예요? 100만 원 합쳐서 1100만 원 1100만 원이 나오겠지. 근데 이거를 뒤쪽에 있는 이것을 1000만 원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1000만 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1000만 원 그리고 괄호를 해볼게요. 이렇게 곱해줘서 1000만 원 되니까 여기다 숫자가 몇이요? 1. 그럼 곱해주면 1000만 원 더하기 여기는 뭐예요? 0.1 0.1이 뭐예요? 이자율 이렇게 곱해주면 이자 이걸 이렇게 썼지. 그러면 이거는 뭐냐? 현재가치 현재가치 요건 뭔데? 미래가치 미래가치 현재가치를 미래가치로 바꾼 거지. 일은 왜 써요? 뭐 때문에 쓴 거지? 원금 때문에 쓰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일은 써야 돼요. 일은 곱해지면서 뭘 만들고? 원금 만들고. 그러니까 일은 왜 쓴다고? 원금 때문에. 일은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 이자율. 근데 이 이자율이 미래가치 할 때는 할증률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1년 후에 1100만 원은 지금 얼마일까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나누기 하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1100만 원 1100만 원 양쪽을 나누기 하면 되겠어요? 나누기 1 플러스 0.1은 1000만 원 되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리고 나누기 한 거지. 나누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 여러분 0.1은 뭐냐? 할인율이에요. 그럼 똑같은 이자율인데 미래가치 할 때 0.1은 할증률이고 현재가치 할 때 0.1은 할인율로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념할 것은 이제 저 이자율의 경우가 단리와 복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단리와 복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 단리는 뭐냐면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거고요. 복리는 뭐냐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둘의 경우를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기간을 1000만 원이고요. 이자율은 10%입니다. 그런데 기간은 1년이면 단위 복리 개념이 연단이면 안 되니까 2년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자율 10% 해봅시다. 10%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면 이자가 얼마예요? 100만 원. 100만 원입니다. 아이고,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요게 이자입니다. 원금 얼마고? 1000만 원. 그러면 첫 번째 연도 100만 원, 두 번째 연도 100만 원. 그리고 원금 1000만 원. 그러면 2년이면 얼마죠? 12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단위로 계산하면 2년 후면 1200만 원이 될 겁니다. 복리로 계산해 볼까요? 자, 복리로 계산합니다. 지금 1000만 원. 아까. 그리고 1년 후로 할 때는 아까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곱해주면서 여기 뭐죠? 1.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면 1000만 원. 그리고 더하기 여기에 이자율.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얼마죠? 곱해주면 100만 원. 따라서 1100만 원이 됐죠? 그 다음에 다시 1년으로 또 보내야 되죠? 이자가 붙는 거니까 여기에 다시 이자를 붙여봅시다. 1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 그러면 이렇게 하면 1100만 원 이렇게 하면 110만 원. 자, 그러면 여러분 암산하시는 분 있는 분들은 암산하시고 1100만 원 더하기 110만 원 1210만 원. 봐봐요. 얘는 1200만 원이지만 단위는 복리는 1210만 원이잖아. 그럼 여기에 3년이면 여기에 또 이자가 붙겠지. 그럼 곱하기 1.1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는 게 뭐야? 복리지. 근데 우리가 배우는 앞으로 미래가치나 현재가치에 사용되는 건 전부 복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보고 단위 복리 계산하라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단위 복리 배웁니다. 우리는 단위 복리 계산하라는 거 안 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안 한다고. 더 쉬운 것만 해 우리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고 복리 계산이 바로 우리가 할증 개념입니다. 현재 가치 할 때도 미래 가치 할 때도 단위로 계산한다고 복리로 계산한다고. 복리. 아셨죠? 이자가 붙어가는 복리 계산입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현재 가치. 제가 아까 여러분 똑같은 이자율이라도 미래 가치 할 때는 걔를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할증률. 근데 현재 가치 할 때는 할인율. 그래서 여러분 현재 가치는 미래에 발생할 어떤 일정 금액이 있는데 1000만 원인데 1년 후에 그게 지금 얼마냐?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는 걸 할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곱하기라고 그래요? 나누기라고 해요? 나누기예요. 나누기.
그 다음 할인의 경우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이 할인이고 나누기이며 할인율이란 이렇게 현재가치 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똑같은 이자율인데 미래가치 할 때는 보통 어떤 개념으로 보시고 할증률, 현재가치 할 때는 할인율, 미래가치는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 현재가치는 나누기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미래가치 개수하고 현재가치 개수, 미래가치 할 때 사용되는 개수가 있고 현재가치 할 때 사용되는 개수가 있는데 각각 3개씩 있어요. 미래가치 할 때 사용되는 개수가 3개 있고 현재가치 할 때 사용되는 개수가 3개 있다고요? 총 몇 개게요? 6개가 있어요. 근데 말이죠,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일시불이에요. 일시불.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연금.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이런다고요. 그럼 일시불과 연금을 구분해 볼게요. 잘 보세요. 기간은 3년이래. 근데 1,000만 원을 그리고 3년 후에 따져보는 것이 3년 후에 따져보는 겁니다. 1,000만 원 한 번 더 그리고 3년 후에 따져보는 거예요. 얼마인지? 그리고 이건 복리 계산으로 해요. 자, 이자율은 복리로 계산하고 1,000만 원 한 번 넣습니다. 3년 후에 얼마인가?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거하고 매년 1,000만 원씩 3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은행에 넣어요. 그리고 3년 후에 따져보는 것이. 자, 그러면 이 둘의 차이, 문장 차이 아시겠어요? 요 위에 겁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지만 요는 한글이니까 요거는 돈 한 번이야 여러 번이야? 얘는 여러 번. 자, 여러분은 이제 찾으시는 거예요. 어느 게 일시불이고 어느 게 연금인지를. 자, 요게 위에 게 밑에 게. 그러니까 한 번이 일시불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한 번 일시불로. 그게 일시불이라고. 그런데 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에 매년 규칙적으로. 그게 연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앞으로 연금의 경우는 제가 무슨 연금과 무슨 연금이 있는지도 시험에 나오진 않아. 정규연금과 만기연금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고 우리가 말하는 연금은 다 이런 것이며 똑같은 금액이 매년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 그게 연금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일시불이 있고 연금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은행에 갔다고 쳐? 어떤 돈 한 번 넣었어 은행에 이렇게 목돈으로. 그리고 기간 말에 찾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정기 그렇죠 예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쓰면 이런 류를 정기 예금이라 한다고. 근데 이것처럼 일정 금액을 넣고 기간 말에 찾는 거야. 그럼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기 그렇죠.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에 돈을 넣는 방식은 뭐와 뭐가 있냐면 정기 예금이 있고 정기 적금이 있어. 근데 목돈 한 번 넣고 기간 말에 찾는 건 정기 예금이고 여러분 푼돈으로 규칙적으로 일정 금액씩을 넣고 기간 말에 찾는 건 정기 적금이고 이거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많은 분들이 부동산학 개론 강의 듣고 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을 구분할 줄 알게 됐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봐. 우리 반에 오늘 처음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을 구분할 수 있게 된 분도 갑니다. 세 번째, 감채균 개수라는 게 있어요. 감채균 개수는 그럼 뭐냐 이거지. 감채균 개수는요. 일정 금액씩을 넣는 거는 정기 아까 적금이었죠. 그죠? 근데 정기적금 찾는 금액을 계산할 땐 이거야. 이해가셨어요? 근데 정기적금 붙는 금액 계산할 땐 이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봐요. 일정 금액을 넣고 일정 금액씩을 매년 넣고 기간 말에 찾는다.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 연금의 내가계수가 필요하다고. 근데 1억 원을 5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고 싶어. 그러려면 매월 얼마씩을 부어야지? 그때 붙는 금액을 계산하려면 감채균 계수가 필요하다고요. 감채 기금이 기금 적립이야. 일정 금액씩을 넣는 것. 그게 여러분 정기적금 불이백 계산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제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말로 해보셔요. 그냥. 자, 정기적금 붙는 금액, 정기적금 붙는 금액, 감채균 계수, 정기적금 찾는 금액. 이 둘 구분할 줄 알겠어요? 붙는 금액과 찾는 금액? 그러니까 기간 말에 찾는 금액은 연금의 내가계수고 그리고 그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붙는 금액은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둘이 역수야. 그거 위지 않아도 된다고. 제 말만 잘 따라서 몇 번만 하면.
뭘 그걸 외냐고. 그런데 다 외운다고 따로따로. 그러니까 못 써먹어. 그 다음 또 봐요. 여러분 이렇게 순서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 걸 할 거예요. 이쪽 거 이제. 이쪽 거. 일시불에 뭐가 나올 것 같아? 그렇죠. 일시불에 현가계수지. 그럼 여기 뭐 나올 것 같아? 그렇죠. 연금 현가계수지. 그리고 전원과 대응해서 어떤 말이 있는데 그거 무슨 뜻이냐면 돈 빌리고 갚는 거. 여러분 집 살려고 돈 빌려서 1억. 그리고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금이죠. 그 돈 빌리고 갚는 금액 계산할 때 저당상수란 게 필요해. 그래서 이게 6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 근데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기가 겁나게 쉬워. 왜? 미래가치에는 이렇게 내가란 말이 붙어 있어. 현재가치에는 현가란 말이 붙어 있고. 그리고 첫 번째가 일시불, 두 번째가 연금이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 둘만 구분하면 되는데 미음자 들어가는 게 미래가치요. 미음자 들어간 게. 미음자 안 들어간 게 현재가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구분할지 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구분할 수 있다고 치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그 다음 연금의 내가계수. 그리고 미음자 나오는 게 감처연계수지. 그 다음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이죠.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암기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암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차근차근 해보다 보면 저절로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음자 들어가는 거 미래가치, 미음자 안 들어가는 거 현재가치. 됐나요? 됐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 다음 현금 흐름의 측정입니다. 영어로 캐시플로우. 여러분 돈이 들어오는 걸 뭐라고 불렀죠? 현금 유입. 다른 말로 현금 수입. 나가는 돈 뭐라고 불렀죠? 현금 유출. 또 뭐라고 했죠? 현금 지출. 그러니까 현금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현금 수지라고도 부르고 현금 흐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현금 흐름을 측정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우리 공부했던 거 첫 시간으로 돌아갔다고 치고 이게 뭐죠? 투자성 부동산 또는 수익성 부동산. 일상에서는 수익형 부동산. 무슨 용과 무슨 용이 있죠? 임대용이나 기업용이 있죠. 기업용 부동산에는 다시 상업용이나 공업용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임대용 부동산이라고 가정하시죠. 저걸 사람들이 샀죠. 자, 사고 그 다음 굴리고 팔죠. 사는 걸 뭐라고 하죠? 취득이라고 하죠. 저 투자성 부동산, 수익성 부동산을 취득했죠. 그 다음 굴리는 게 뭐죠? 운용이고 운영이죠. 그리고 파는 게 뭐죠? 처분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예상보유기간이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취득 이전 건 내 거다 아니다? 아니다. 처분 이유는 내 거다 아니다? 아니다. 예상보유기간이 10년이면 이 건물의 수명 즉 내용연수가 50년이라 합시다. 그러면 현금 흐름에 측정한 그 부동산의 전 내용연수 기간 동안 측정한다. OX. 아니죠. 내 거 아닌 건 측정하지 않죠. 언제나 예상보유기간 동안 측정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전 내용연수 기간 동안 측정하는 게 아니라 예상보유기간 동안만 측정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부동산을 얼마에 샀다고 가정했죠? 제가 1억에 샀습니다. 저 1억이 뭐죠? 먼저 뭐죠? 저게 부동산 가치였습니다. 부동산 가치였고 부동산 가치가 1억 원이니까 뭐하고 똑같죠? 총투자액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총투자액은 무슨 투자액과 무슨 투자액으로 구분이 되죠? 지분투자액과 저당투자액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지분투자액이 자기자본이고 저당투자액이 타인자본이며 자기자본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자본이라 부르고 타인자본, 저당투자액을 두 글자로 부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하니까 제가 반복 이렇게 계속 할 거고 여러분이 또 나이만큼 반복할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할 거니까 적지 말고 계속 말을 해봐요. 근데 자꾸 이게 여러분 스스로 못 믿으니까 나이만큼 적어. 근데 그거는 제가 적으라는 것만 적어요. 그러니까 밴드에 있는 문제를 적는다든가 그런 건 적어도 괜찮아. 적어서 인증해서 올리는 건 좋아. 근데 이런 건 적지 말고 말을 해요. 자꾸 할 때. 그래야 일단 여러분의 이렇게 뇌를 거쳐서 나간다고. 한 번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사라지고
다음 주에 물어보면 또 모르고. 그래도 저는 괜찮아. 여러분이 그 눈동자 몰라. 나 몰라. 그래도 괜찮다고. 근데 계속 여러분이 반복하시네?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잘하신다고. 잘해요. 나중에 보면 막 되게 잘하셔. 사실 지금도 잘해. 잘하는데 방향을 이렇게 잡아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합격의 방향으로. 제가 뭐 한다 그랬죠? 네, 합격의 방향으로 나침반 역할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행착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뭐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시행착오 안 하시는 게 한 번에 합격하는 게 좋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가는 돈이라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럼 나가는 돈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현금 유출. 그럼 현금 유입으로 갈까요? 운영 단계 때 들어온 돈이 뭐였죠? 운영소득이 영업소득이죠? 영업소득이고 이놈을 계산해야 돼. 들어온 돈을 운영 단계 때 들어온 돈을 계산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이라고 한다고. 이걸 이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이고 처분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을 지분복귀의 계산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인지는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에 세금 무슨 세금? 영업소득세. 여기에 세금 무슨 세금? 처분소득세 그런 건 없어. 네, 자본이득세 이런다고. 그리고 이게 운영 단계 때 일단은 여기는 나가는 돈이고 여기는 운영 단계 때 들어오고 처분 단계 때 들어오고 이게 현금 유입이고. 그럼 이제 이거부터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 갈게요.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입니다. 저게 뭐 이제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은 운영할 때 발생하는데 저게 뭐라고? 투자성 부동산. 다른 말로 수익성 부동산. 무슨 용과 무슨 용이 있다고? 임대용과 기업용이 있다고. 자, 그럼 임대용 부동산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칸수 세볼게요. 일부러 눈에 보이게끔 크게 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층수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몇 실이게? 25실입니다. 근데 우리 1실당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100% 임대가 나가면 얼마게? 2,500만 원입니다. 근데 저게 월 단위라면 연으로 환산해야 되거든 항상. 그러면 연으로 환산하면 추가로 뭐를 곱해야 되게요? 12를 곱해야 되거든요. 12를 곱할까 안 곱할까는 여러분이 주어진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월로 주어지면 12 곱하셔야 돼. 근데 연으로 주어졌다고 가정할게요. 제가 연 임대료가 한 칸당 100만 원이고 25칸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렇다면 이게 단위당 임대료. 그리고 이게 25칸이 임대 단위 수. 근데 연 단위라고 가정해봐. 그러면 2,500만 원. 2,500만 원이 뭐냐면 예로부터 가능한 총소득. 예로부터 가능한 총소득이라니까요. 영어로는 potential gross income. 근데 그거를 우리말로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영어 좀 하는 아이들한테 야 우리말로 좀 표현해봐. 그러면 그렇게 표현 안 해요. 가능한 총소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재 총수익이라고 표현해요. 좀 공부하는 애들은. 그런데 일본에서는 저거를 가능 조소득 일본식으로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걸 우리말로 좀 바꾼답시고 표현한 게 가능 총소득. 자, 그럼 앞으로 가능한 총소득이라고. 이게 100% 임대가 되면 가능한 총소득. 질문합시다. 저 현실적이게 비현실적이게? 비현실적 이론적 총소득. 왜? 현실은 뭐가 있기 마련이니까. 공실. 따라서 이거 공실. 이거 공실. 그러니까 공실 부분 빼야지.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얘가 뭐라 그래? 임차할 때는 나 저한테 임차 이렇게 빌려주시면 잘 쓰고 임대료 꼬박꼬박 낼게요. 그런데 뭐라 그래? 사업해놓고 이번 달에 장사 안 됐대. 임대료 못 낸대. 그리고 배째 그런다고. 그래 진짜 배째? 그럴 순 없잖아요. 그죠?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공실이니까 빼야 되고 이건 못 받은 돈이야. 그걸 싸잡아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실 및 불량부채 이렇게 영어를 직역해서 표현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불량채권이지. 그게 공실 및 대손충당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25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게 공실 및 불량부채. 사실 125만 원도 그냥 막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 현실적으로 저 공실 및 불량부채, 공실 및 대손충당금을 몇 %가량 잡냐면 설정하냐면 보통 5%가량이 잡거든요. 근데 여러분 2,500만 원에 10%가 얼마게? 250만 원. 5%면 그것의 절반이니까 125만 원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또 임의대로 그냥 제가 하더라도. 자, 그럼 125만 원이 뭐다? 공실 및 불량부채. 또는 이걸 이렇게 말할 거예요. 공실 및 대손충당금. 그럼 대손충당금이 뭐냐? 못 받은 돈. 못 받은 돈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실 및 대손충당금. 근데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기에 층마다 다 자판기가 있어. 유류 자판기. 그리고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유료 주차장이에요. 그거는 영업과는 관련이 없는 수입이죠. 기타 수입, 기타 소득 혹은 영업 외 소득, 그게 25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더 해볼까요?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영업 외 수입이라고 해도 괜찮고 소득이라고 해도 괜찮고. 그래서 여러분 기타 소득이 25만 원이라 치자. 그럼 더해주면 2,400만 원. 이게 실제적인 총소득, 이게 현실적인 총소득, 그게 바로 유효 총소득이라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요건 이론적 총소득이고 이건 실제적 총소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무런 말 없이 총소득 그러면 가능 총소득을 말할 때가 더 많게, 현실에서 유효 총소득을 말할 때가 더 많게요? 유효 총소득을 말할 때가 많지. 이건 이론적 총소득이라고, 이건 현실적 총소득이고, 우리가 아무런 말 없이 말하는 총소득이라는 게 영업소득이거든. 이게 영업소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총자 붙여도 돼, 안 붙여도 돼, 영업소득이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업을 하면 경비가 나가 안 나가? 나가죠. 영업경비, 운영경비가 있지. 여러분 건물이니까 예를 들어서 수리비, 관리비, 그리고 공실 생기면 중개수수료, 그리고 재산세, 그리고 수도광열비,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다 통틀어 수도광열비, 다 뭐다? 영업하는 데 나가는 경비죠. 그러니까 영업경비, 그게 있는데 500만 원이라 합쳐. 영업경비와 운영경비는 같은 말입니다. 그걸 빼야죠. 자, 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총소득이고 이게 영업소득이란 말이에요. 영업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에요. 기본 원리가 이렇습니다. A 빼기 B, 그럼 순자 붙이고 앞에 거를 읽어. 이렇게 순 A. 그러니까 영업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1,900만 원 순영업소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잘 봐요. 여러분 이런 거 적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제가 쓴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자, 순영업소득이 1,900만 원이라 친다면 우리 처음 살 때, 얘 살 때 내 돈 얼마였죠? 1억. 빌린 돈 얼마였죠? 그럼 1억 6천에 산 거죠? 자, 파토 없던 걸로 치고, 자, 내 돈 얼마죠? 4천. 빌린 돈 얼마죠? 6천. 얼마 주고 샀죠? 1억 주고 샀습니다. 자, 1억 주고 샀고 내 돈 4천, 빌린 돈 6천. 이건 안 바뀐다고 제가 이제 일부러 계속 똑같이 할게요. 자, 그런데 6천만 원 빌렸으니까 원금 이자 갚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갚아야 될 원금 이자가 얼마냐? 이번 달에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 연에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 싸잡아서 원리금 상환액이라 그래요. 그 원리금 상환액이 400만 원이라 합시다. 근데 말이죠, 이 원리금 상환액,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 원리금 상환액을 투자론에서는 원리금 상환액이란 말을 잘 안 써.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금융론에서 원리금 상환액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투자론에서는 원리금 상환액이란 말을 잘 안 쓰고 뭐라고 하게요? 부채 서비스액이라 그래요. 이게 뭔데? 이게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자꾸 익혀 놓으셔야 돼요. 잘 볼까요? 여러분 심지어 시험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게 시험지인데 여긴 투자론 문제고 여긴 금융론 문제예요. 근데 여기는 부채 서비스액이라 나오고 여기는 원리금 상환액이라 나와. 같은 말인데, 같은 시험에서. 그래서 투자론에 부르는 용어와 금융론에 부르는 용어가 같은 말인데 다르게 부를 때도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둘 다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이걸 뺐어요? 그랬더니 1,500만 원이래. 이거 세금 계산하기 전이죠. 그래서 세전 현금 흐름, 세전 현금 흐름이 세전 현금 수지. 근데요, 영업소득세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200만 원의 영업소득세를 뺐어요. 그럼 세금까지 다 뺀 세후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여기는 계산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걸 쭉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보통 표정들이 그래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 외울 뿐 아니라 밑에서부터 위에까지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자재로.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를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암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갑니다. 이거 다 포기하면 이것만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과 연관된 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실까요? 자, 유입만 체킹할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다? 총소득입니다. 두 번째도 총입니다. 이제 총이 두 개야. 가유. 뭐라고요? 가유. 예, 가유. 총소득은 가유입니다. 그 다음에 순. 그 다음에
전, 그 다음에 후. 넷으로 말하십시오. 총순전후입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요? 총. 총에서 뭘 빼면 순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 계산하기 전이 먼저입니까? 후가 먼저입니까? 전이 먼저입니다. 항상. 그 다음에 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총이 두 개입니다. 총은 두 개예요. 가유라고, 가유. 이게 유입이라고. 자, 그럼 말해 보실래요? 이건 뭐고?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연금흐름, 세후연금흐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사이사이에 손을 이렇게 펴봐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이게 총이거든요. 이게 가유야. 총소득이라고. 자,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그러니까 총이라고. 그 다음에 순이 뭐야?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세전연금흐름, 세후연금흐름 다시 펴보실래요? 5개거든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몇 개가 있어? 4개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여기는 공실미 불량부채가 빠져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영업경비가 빠져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 빠져나가고, 영업소득세가 빠져나가는데 원래 제가 이렇게 했어요. 짝을 맞추기 위해서 공, 그 다음에 여기는 경비였거든. 경,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부, 그 다음에 세금이니까 세, 공경부세 그랬거든요. 그런데 공경부세 그러니까 이게 탁탁탁 잘 나오질 않아. 중간 단어들을 머리 글자로 따서 이야기를 하니까, 중간 단어를 한 글자 따서 말하다 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와 이렇게 하고 공영부소하고 두 가지를 했어요. 자, 공경부세와 공영부소 중에 어느 게 확 와닿냐니까 다 공영부소래. 그래서 그냥 공영부소로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할게요. 뭔 이야기인고 하니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빼기가 몇 개 있다고? 이렇게 4개가 있다고. 4개의 빼기가 있는데 이 빼기에 들어가는 게 여기는 공, 그 다음에 영, 그 다음에 부, 그 다음에 소가 있다는 거야. 그럼 공은 뭐고? 공실미 불량부채고, 영은 영업경비고, 부는 부채 서비스액이고, 소는 소득세, 영업소득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만 알면 되죠. 제일 먼저 자, 총순전후인데 총이 2개라고. 가유. 따라서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세전연금흐름, 세후연금흐름.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나가는 게 공영부소라고 그랬어요. 공은 공실미 불량부채, 영, 영업경비, 부, 부채 서비스액, 소, 영업소득세. 여러분 진짜로 한번 종이다 써보시면요, 그냥 한 번에 다 잘해.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유입 다시 한번 체킹해 봅니다. 자, 유입 그냥 총은 2개 섞으면 4가지예요. 뭐라고요? 총순전후라고. 근데 총순전후인데 총이 2개야. 뭐라고 그래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세전연금흐름, 세후연금흐름. 따라서 총순전후라고. 그리고 빠져나가는 게 공영부소예요. 공실 및 불량부채,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따라서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순전후로 그냥 써보는 것이, 총순전후로 써보는 거죠. 총순전후 항상 그래. 총순전후예요. 근데 총이 2개, 가유. 그리고 빠져나가는 게 4개, 통영부소, 공영부소. 이렇게. 그러면 끝. 그럼 끝. 됐나요? 그래서 연습하시면 돼요. 뭔지 딱딱딱 구분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 뭐가 나오는지만 딱 구분하시면 그 다음 돼요. 근데 우리가 기본으로 준비해야 될 게 이 부채 서비스액을 중심으로 위에 것과 아래 것이 나뉘거든요. 위에 있는 이것과 밑에 있는 게 나뉜다고. 이건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거잖아. 그럼 이건 내 몫이라고. 이해 가셨어요? 자, 그래 놓고 우리는 저걸 구분하려고 하는 거지 이제. 자, 여러분 공실 및 불량부채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공실 및 대손 충당금으로 공실이 되거나 못 받은 돈, 대손 충당금 못 받은 돈이에요. 그 다음에 영업경비는 어떤 것들이 영업경비라고 그랬냐면 운영경비인데 이렇게 수리비나 건물 같은 수리비나 그 다음 관리비. 여러분 임대주다 보면 뭐 마모가 발생할 수 있고 뭐 문제가 발생해서 수리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관리비,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같은 공실 생기면 수수료, 재산세, 화재보험료 같은 보험료, 그 다음에 광고비,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수도광열비, 그 다음 직원이 있으면 인건비, 그런 것들이 전부 영업경비. 그 다음에 여러분 부채 서비스액은 뭐 더하기 뭐라고 그랬어요? 원금 더하기 이자.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원리금 상환액. 따라서 원금 더하기 이자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용어 알아두시고.
그 다음 여러분 유념할 것이 있어요. 자, 동그라미 친 것과 저 세모 친 것의 차이점이 있어요. 동그라미 친 거는 들어온 돈이야. 유입이야 유출이요? 유입이라고. 말하자면 산출이라고. 그런데 산출인데 산출은 투입 없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투입을 연결시킬 거예요. 여기 부채 서비스액을 중심으로 하자고요. 이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으로 나뉘자고요. 위에 있는 거는 무슨 투자액으로부터 나온 거냐면 총투자액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금융기관이 가져간 거야. 저당 투자액 대가로. 저당 투자액 대가로 가져갔으니 요거는 내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투자액으로부터 나온 거야? 지분 투자액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 저것만 매치를 잘하면 되겠네요. 앞으로 총수는 무슨 투자액이고, 총수는 무슨 투자액이고, 총투자액이고, 전후는 지분 투자액이라니까요. 총수는 총투자액으로부터 산출된 것이고 전후는 지분 투자액으로부터 산출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렇게 말할 거라고. 잘 봐봐요 여러분. 적지 마시고 제가 답을 잘 찍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제 원리대로 연습을 하시면 답을 찍을 수 있다니까. 자, 어떤 공식이 있나 봐요. 근데 그 공식이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면 그래요. 여기가 총소득이 나왔다고 쳐. 총소득이 나왔다고 쳐. 여기에. 그러면 여기다 투자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투자액이 들어갈 거? 총투자액 이렇게 짝꿍이라고. 총투자액 이렇게 짝꿍이라고. 뭔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또 연습해 볼게요. 자, 분수고. 근데 여기가 순영업소득인가 봐. 순영업소득인가 봐. 근데 투자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여기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이라니까. 총수는 총투자액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건 지분이 아니야. 아까 여기서 뭘 아직 안 뺐어? 은행한테 갈 것도 아직 안 뺐거든. 그러니까 지분 수익이 아니라고. 은행한테 갈 거 부채 서비스액을 빼야 지분 수익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짝이 총투자액에 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또 연습. 여기가 세전 현금 흐름이 왔다고 쳐. 그러면 거기하고 짝을 맞춰야 되는 투자액이 무슨 투자액이에요? 지분 투자액이라니까. 여기가 지분 투자액에 딱 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항상 투입 산출이 짝이 맞춰져요. 됐나요? 또 해봐. 자, 아셔? 세후 현금 흐름이 분모에 들어갈 거래. 그럼 분자는 지분 투자액이 나와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짝을 맞춰가는 것 아셔야 된다고. 그리고 그것은 뒤에서 또 나와요. 자꾸 저는요 여러분들 공식 가급적 외우지 않으면서 원리를 터득하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하거든요. 아 싫어. 다 외우고 싶어. 그렇게 하시든지. 근데요 여러분 진짜 금방 지쳐요. 못 이기겠다 그래. 근데도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데도 이거 안 따라오신 분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공식이 너무 많아서 공식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또 보세요. 지분복귀액 계산입니다. 오, 단어부터 어렵네. 그럼 지분복귀액이 뭔가부터 볼까요? 이런 거예요. 자, 얼마 주고 샀죠? 1억. 근데 1억 5천에 팔았네? 그럼 뭐예요? 최초에 살 때 나가는 돈 1억은 뒤팔아서 지분 투자한테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이게 그 뜻이에요. 지분 투자자 몫으로 복귀 돌아오는 금액이에요. 뒤팔아서. 그래서 지분복귀액은요. 부동산을 처분할 때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투자 부동산을 운영한 후에 처분할 때 지분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수입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지분복귀액 이렇게 말한다고. 용어 알아두셔야 돼. 말이 어려워요. 지분복귀액은 지분 투자자 몫으로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와요? 팔아서, 처분해서. 그러면 처분을 했대요. 1억 5천에 처분했거든요. 얼마에 샀는데? 1억에. 1억 5천에 팔았대. 매도 가격. 또는 이렇게 말해요. 총 매도 가격. 자, 그러면 여러분 매도 가격 네 글자를 세 글자로 줄여봐. 매도. 두 글 알려줄게요. 자, 다시 한번요. 매도 가격 네 글자를 세 글자로 줄이는데 그 중에 두 글자 알려드릴게요. 매도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총 매도 가격을 총 매도액 이렇게 말하기도 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파는데 광고 선전비나 중개 수수료가 1,000만 원이 있대요. 광고 선전비 1,000만 원, 중개 수수료 합쳐 1,000만 원 있대요. 그거 뺍시다. 자, 빼요. 그럼 매도 경비거든요. 제가 매도할 때 경비예요. 빼면 얼마일까요? 1억 4천이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죠? 순자 붙이고 위에 거 읽어요. 순매도 가격
또는 순매도액이라고 불러요. 순매도 가격 또는 순매도액이라고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다 내 주머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돈 못 갚은 돈이 남았대. 그러면 여러분 아까 얼마 빌렸죠? 6천 빌렸죠. 근데 열심히 돈 갚았어. 5천 갚았거든. 얼마 남았죠? 1,000만 원 남았네. 이거 아직 못 갚았어. 아직 못 갚은 돈을 이렇게 말해요. 아직 못 갚은 돈 이렇게 치면 안 나와요. 미성한 저당장금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합니다. 시작. 줄여 말합니다. 뒤쪽만 말합니다. 저당장금 그럽니다. 시작. 다른 말로 대출잔액 그럽니다. 시작. 그러니까 미성한 저당장금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미성한 저당장금을 뭐라고 부른다고? 저당장금 또는 대출잔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미성한 저당장금, 저당장금 혹은 대출잔액 그게 1,000만 원 남았습니다. 자, 맞아 갚았네. 자, 그러면 여러분 다 내 건가? 1억 3천이 다 내 건가? 세금 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고 부동산이면 양도소득세 내야 되죠? 근데 제가 싸잡아서 부르는 말이 뭐였어요? 이게 세금 계산하기 전에 지분복격이면 저걸 뭐라고 부르죠? 자본이득세. 자본이득세가 500만 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그것까지 빼서 세후지분복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자 봐요. 제가 아까 외우실 때 이렇게 네 가지로 할 때는 어떻게 외라했어요? 유입이? 자, 내수로 구분하면 총, 그 다음에 순, 전, 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얘도 총순전후야. 얘도 총순전후. 원리는 똑같다니까? 항상 총이라고. 그 다음 순, 그 다음 전, 후. 근데 둘이 똑같이 맞춰서 총순전후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 저는 그 똑같으니까 외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둘이 구분 안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분시켜 드리려고 매순전후 그래요. 매순전후. 자, 그다음 또 봐요. 여러분 아까는 요게 총이 둘도 나뉘었죠. 뭐로 나뉘었어요? 가유. 가가 뭐예요? 가능총소득. 유가 뭐예요? 유효총소득으로 구분했죠. 이렇게 가유 이렇게. 근데 얘는 둘로 구분 안 해. 그러니까 네 개지. 네 개 이렇게. 네 개 사이사이 몇 개예요? 세 개 빠져나가는 게 경비예요. 그 다음에 미성한 저당장금, 그 다음에 자본이득세. 그냥 매미자라고 했어요. 매미자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씁니다. 자, 유입은 총순전으로 똑같은데 얘는 총이 둘로 나눠서 가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매순전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유출이 공영부소입니다. 얘는 유출이 매미자입니다. 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군요.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영업의 현금 흐름과 지분복귀의 계산에서 유입은 뭐고 총이 두 개니까 가유 총소득이고 순 전후가 유입이고 유출은 공영부소이며 이쪽은 유입이 매순전후이고 그리고 유출은 매미자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봐요. 총, 순, 전, 후 이렇게 하고 얘만 가유로 나누고 그 다음 유출은 뭐예요? 공, 영, 부, 소 이렇게 있고 이쪽은 뭐예요? 제일 먼저 매, 순, 전, 후로 구분하고 사실은 총순전후지만 빠져나가는 게 매미자로 구분하고 됐죠?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맞추면 되고 그런데 시험에는 중요도가 거의 9대 1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공부해야 되겠죠? 9대 1이니까 아니잖아.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주로 하셔야 되는데 기초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까닭은 다 용어가 생소하잖아. 이런 제목부터 생소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말해보는 겁니다. 지분복귀액, 영업의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세전지분복귀액, 세후지분복귀액. 그러니까 저게 안 되고 거부 반응이 드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 다음에 조상님 계속 만나셨던 분들은 뭐라고 그래? 이렇게 말한다고. 개로는 용어부터가 너무 어려워요. 친근감도 안 들어요. 이런 말씀 하신다고. 그러나 이런 게 익숙하신 분들은 진짜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다 빼기야. 더하기 빼기야. 그리고 나중에 답을 고르기 위해서 제가 다 알려드려. 빼기도 제일 먼저 공실 빼. 공차기가 해. 공은 차하고 기는 더하고 공차기가 해. 그 다음에 비용 빼. 그 다음 부채 빼. 그 다음 세금 빼. 요 순서로 딱 나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 문장에서 차감 나와야 되는데 더하기 나왔네. 틀린 거야 그냥. 위에서부터 나올 때 제가 방금 비용은 뭐 해야 돼?
차감, 그 다음에 부채, 차감, 그 다음에 세금, 차감 그랬는데 부채, 가산, 땡! 비용, 가산, 땡! 뭔 말인지 아셨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으로 나오는 것도 딱 단어를 금방 보실 수 있어요. 공제나 차감 나와야 되는데 가산이나 더한다 말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뭐만 넣어야 되는데 기타 소득만. 기타 소득만. 그리고 공, 차, 차가 뭔데? 차에 차감. 기, 가, 가산. 따라서 공은 차하고 그리고 기는 가, 가산하고. 그래서 공차기가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차감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문장들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채는 차감으로 나와줘야 돼. 비용도 차감으로 나와줘야 돼. 세금도 차감으로 나와줘야 돼. 공실은 차감으로 나오지만 기타는 가상으로 나와줘야 돼. 그런 걸 여러분 이제 문장에서 찾는 법을 연습할 거라고. 그럼 답이 척척척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식도 기껏 해봤자 더하기 빼기니까 계산기로 눌러서 중간을 탁탁 압축해서 여기서부터까지 순식간에 나오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라고. 이걸 다 하고 있다고? 미쳤냐고 이걸 다 하고 있게. 근데 연습을 하면 저게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연습시키는 것이고 용어에 관한 내용을 아셔야 된다. 그럼 나중에 실제 계산에서는 언제 저걸 더하고 빼고 여기까지 다 할까 싶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을 다 생략해서 계산해 버려요. 됐죠? 현금 흐름 측정 운영 단계 때 하는 게 뭐예요?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이에요. 처분 단계 때 하는 계산이 뭐예요? 지분 복귀 계산이에요. 됐나요? 그다음 어림셈법 우리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끝까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